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아침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 흙더미가 덮쳐 사상자가 나왔고, 또 경기도 가평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펜션 한 채를 덮치며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세종, 경북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120mm의 전례 없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코로나19 특집 방송 호우특보 체제로 진행하겠는데요. 우선 비 소식부터 살펴본 뒤에 또 코로나19 관련 내용도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도권 호우 관련 속보와 피해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산사태로 펜션이 매몰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산사태 취약 지역 거주 주민들의 대피 명령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혜원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에만 경기도에서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기반이 약해진 탓에 흙더미가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졌고, 경기도 가평에서도 산사태로 펜션이 매몰되면서 일가족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피해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됐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하천 급류에 휩쓸려 70대 남성 2명이 실종되는 등 실종자도 어제 하루에만 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맨홀 작업 중 실종됐던 남성 1명이 오늘 아침 7시쯤 숨진 채 발견돼 사망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민도 1,025명이나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2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체육관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풍수의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서울과 경기, 충청 남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기도도 산사태 위험이 높아진 만큼 어제 오후 9시를 기해 16개 시군 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 주민 대피 명령을 권고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 네, 올여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설물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또 여러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점점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 지역에 내린 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만 또 서울 잠수교와 주변 한강공원은 여전히 침수된 상태인데요. 지금 반포대교 남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또 서울 지역 자세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강훈 기자. 네, 잠수교 반포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반포대교 남단이고요. 제 뒤로 잠수교와 반포 한강공원이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녹색 잔디나 또 잠수교 도로가 보여야 할 곳이 모두 흑색 강물로 덮인 상태여서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도로였는지 보시기에는 잘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잠수교 수위는 오늘 새벽까지 계속 낮아졌다가 아침 7시를 기점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최고 8.79m까지 치솟았던 잠수교 수위는 오늘 아침 7시를 기준으로 7.23m까지 내려왔었는데요. 40분 전인 오전 8시 20분쯤에는 다시 7.54m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차량 통제 기준인 6.2m보다는 1.4m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다시 가능하려면 수위가 현재보다 1m 이상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안에 통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잠수교 수위가 계속 내려갔었기 때문에 오후쯤에는 차량 통제 기준 수위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위가 상승하고 있어서 차량 통제가 풀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잠수교 수위는 한강 수위에 바로 영향을 주는 팔당댐 방수량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제나 12시를 기준으로 초당 14,000톤을 넘겼던 팔당댐 방류
방류량은 현재는 초당 8,000톤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어제 경기 북부와 충북 지역에 내린 폭우로 많은 비가 팔당댐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팔당댐의 방류량은 당분간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안에 이 통행 제한이 풀릴 가능성은 낮다. 이런 상황이군요. 한편 또 어제는 서울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과 또 몇몇 하천 주변 도로가 통제됐었는데요. 현재 그쪽 상황은 어떤지요? 네, 어제는 서울 올림픽대로와 노들길 등과 연결되는 여의상여 하류 IC가 통제됐었는데요. 한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늘 새벽 4시 10분쯤 통행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잠수교를 제외하고 서울 시내에서 더 도로가 통제되는 곳은 없는 상태고요. 하지만 도로보다 지대가 훨씬 낮은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 주차장은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물의 도심 침투를 막아주는 육관문이 서울 곳곳에 있는데요. 대화와 양평, 여의도, 망원 등 8개 육관문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경기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서 한강 수위도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반포대교 남단에서 TBS 이강훈입니다. 네, 이강훈 기자와 함께 한강 상황 짚어봤고요. 또 그 밖에 서울 주요 하천 상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랑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선미 기자. 네, 저는 지금 중랑천 한천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한천교에 지금 나가 계시죠. 지금 그곳 상황은 좀 어떤가요?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중랑천 한천교 부근은 약한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째 폭우로 인해서 흙탕물로 변해버린 중랑천은 유속이 빠르게 흐르고 있긴 하지만 수위가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물에 잠겼다 드러난 산책로를 지금 산책을 하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시민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산책하는 한 시민은 산책로 입장이 통제되고 있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산책로 바로 옆까지 물이 차오른 곳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비가 조금만 더 내리면 위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따르면 중랑천 북쪽에 위치한 신의교의 위험 홍수위가 39.32m인데요. 현재는 34.48m로 5m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노원교와 월계 1교 역시 위험 홍수위 기준보다 5에서 6m 정도만 모자란 상태입니다. 강변북로에 가까운 남쪽의 성동교 수위만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가급적 하천 주변 산책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랑천 수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주변 그 동부간선도로의 침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도로를 통제하게 되잖아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네,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통제 구간은 모두 풀린 상태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에서 수락 지하차도 사이 양방면 구간이 모두 막혔었는데 어제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전 구간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통제가 다시 시작된 구간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각 현재 동부간선도로의 통제 구간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어제만 해도 또 이 중랑천 그렇습니다. 이외에 이 출입이 통제된 하천들이 많았었는데요. 그쪽은 어떤가요? 통제 구간이 여전히 많은지요? 네, 현재는 하천 18군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자가 발생한 도림천을 포함해서 홍제천과 도봉천 등 하천 16곳이 그제부터 출입이 불가했고요. 계속되는 비에 어제 양재천과 불강천 통제가 추가되면서 서울 시내 총 18곳 하천을 출입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청계천 산책로는 청계 시점부터 중랑천의 합류부 구간의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돼 있고 양재천의 통제와 함께 탄천 공영 주차장 역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강의 지류인 안양천의 오금교 수위가 3.66m로 아직 관심 단계보단 낮은 상태지만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 곳곳에 이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는 곳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하천 주변으로는 이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랑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TBS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와 함께 폭우 관련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이 곳곳에 집중호우 피해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어제 하루 동안 6명이 사망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시간당 20 내지 5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날 밤 이후에도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내지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계속되는 폭우로 어제 6명의 사망자와 5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누적된 인명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14명, 부상 7명이고요. 이제 오늘의 상황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피해 상황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그 인명 피해도 계속해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중대본이 어제 풍수해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이 풍수의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으로 격상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네. 중대본은 어제 오후에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대본은 이 현재 호우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릴라성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미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적은 양의 비로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위기공보를 심각으로 올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중대본 본부장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요. 심각 단계는 현재 위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또 선제적인 예방 대피 등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 최근에 강한 비가 일시적으로 내리고 있는 기상 상황을 감안해서 이 국민들은 이 불필요한 외출이나 야외 작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해마다 여름이 되면 기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이 장마가 찾아오게 되는데 올해 장마는 예년들과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이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아닐까 싶어요. 또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도 크고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은 직접적인 요인과 근본적인 요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중부 지역에서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세력의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서로는 길면서도 남북으로는 50km 정도의 굉장히 좁은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집중적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강우량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지역별로 굉장히 집중호우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요인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 점점 장마 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장마가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쪽의 찬 공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따뜻한 공기와 맞설 정도로 이 힘이 계속 강해지면서 약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베리아를 비롯한 북극권의 이상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현재 시베리아 지역이 온도를 측정한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경신하는 36도까지 오르는 등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북극권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둬두는 에어커튼 역할을 하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네. 북쪽의 찬 공기가 자꾸 남쪽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북쪽의 찬 공기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북쪽의 찬 공기는 버티고 남쪽의 따뜻한 공기는 위로 밀어올리지 못하면서 예. 지금 한반도 중부 지역에 동서로는 길면서도 남북으로는 굉장히 짧은 이 집중적인 비구름대가 형성되어 있고 예. 그것이 지난 며칠간의 집중호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 지역이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어디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꽉 막혀서 어떤 각축장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지금 각축창이 되고 있고 이제 그 결과로 지금 집중호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상황인 것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번 장마는 유난히 밤 시간 동안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점입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 이제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은 주로
주로 밤에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낮이나 밤이나 수증기량이 비슷한데 낮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따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되지 않고 공기 중에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햇빛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온이 하락하면 공기 중에 있던 똑같은 수증기량이 더 많은 빗방울로 응결이 되어서 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호우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 기온, 온도 차이로 인한 현상이군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더 걱정이 큽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오후 9시에 일본 오키나와와 그리고 타이안 중간에서 발생한 태풍 하구핏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구핏 자체는 규모가 작은 태풍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처음에는 이제 서해안으로 북상을 해서 북한으로 상륙할 가능성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일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중간에 경로를 바꿔서 내일 새벽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한 뒤에 이 열대저하프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북상 중인 태풍의 앞단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증기가 그렇지 않아도 이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각축장이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는 한반도에 네. 또 새로운 수증기 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비가 돼서 내리게 되잖아요. 비의 양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인데요. 예. 이 하구핏 같은 경우에도 하구핏 자체는 걱정할 것이 아니지만 하구핏이 북상하면서 몰고 온 수증기가 한반도로 다량으로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낮이나 오늘 밤에 수도권에 또 집중호우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기예보 좀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일기예보를 보면 시간당 강수량이 뭐 얼마다, 몇 밀리미터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사실 이 수치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이 숫자를 보고 체감이 좀 돼야 미리미리 그에 맞게 대비를 할 텐데요. 어제도 뭐 강현구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긴 합니다만 또 어제 놓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강수량의 체감 정도를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일기예보에서 계속해서 시간당 강수량 이야기를 합니다만 체감이 얼른 안 오실 텐데요. 네.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당 5mm 정도는 20분 이상 장시간 노출돼야 옷이 젖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우산 없이도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시간당 5mm고요. 예. 시간당 강수량 10mm부터는 바닥에 물이 고이고 또 빗소리가 들리는 정도입니다. 네. 우산을 쓰고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시간당 강수량 20mm 이상이 되면은 빗소리가 강하게 들리고 또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곳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침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우산을 썼지만은 신발과 바지 밑단이 젖을 수 있는 상태가 시간당 20mm 정도이고요. 예. 시간당 강수량 30mm부터는 폭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밭이나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하고 홍수나 침수 등의 비 피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단계이고요. 네. 흔히 이제 비가 쏟아진다는 표현을 우리들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아하. 시야가 나빠지고 이때는 우산이 사실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시간당 강수량이 80mm 이상이 되면 최근 며칠 새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네. 비에 의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호우주의보나 혹은 호우경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도 이 시간당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효가 됩니다. 예.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앞서 안내를 해드린 대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부지방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 가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만큼 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폭우로 인해서 도로도 침수되고 또 산사태도 나고 있고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잠깐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더 커진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현장 기자가 중랑천에 산책하고 있는 그러게 시민이 말입니다. 있다라는 말씀을 예. 전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기예보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기상예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네. 현재 이 국지성 게릴라 호우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전체가 호우 경보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비가 많이 내릴 수 있을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시고 특히 산사태나 혹은 하천 등의 위험 지역은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상습 산사태 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미리 대피하는 등의 공고를 내린 것도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도 뭐 이런저런 조언들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장마철 대처 요령 좀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이 집에서는 비가 새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래된 비 때문에 축대나 담장 같은 곳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축대나 담장에 균열이 있는지 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 집이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면 네. 튜브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숙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필요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한다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하천 주변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예. 만약에 지금 혹시 이제 계곡이나 하천에 계신 분들 중에서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고립이 되었다면 최대한 지대가 높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는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 전선은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운전 중에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는 저단 기어를 사용해서 침수 지역을 신속하게 통과를 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침수된 집에 들어갈 경우에는 특히 강조하고 싶은데 건물 붕괴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안에 가스가 차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하고 또 감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 차단 장치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우특보 관련 소식과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위험 속에서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장마가 코로나19 확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된 현황과 이슈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계속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먼저 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상황, 추이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으로는 3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거의 석 달 만에 이제 최하 수준으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만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신 예. 이제 주말이게 될 경우에는 검사 숫자가 적습니다. 그 아마 검사 숫자가 적어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 발생 환자가 다소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다소 안정화되고는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이나 다른 곳에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있다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환경만 조성이 되면은 다시 집단 감염 향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가을 겨울을 맞게 되는 좀 더 어려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소 진정되는 국면에서 더 환자를 떨어뜨리고 더 방역에 힘을 써서 이 기회를 살려서 훨씬 좋은 국면으로 나아가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즉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수도권에서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곳들로부터 이 감염 전파가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반기에 대비해서 더욱더 방역에 집중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 코로나
코로나19 환자 중에서 50세 미만의 환자들은 대부분이 산소 치료 없이 회복됐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에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 환자 가운데 예. 이제 4단계로 이제 증상을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경증 환자들을 제외하고 중등도 이상의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 3,0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방금 질문을 50세 미만은 대부분 산소 치료 없이 회복했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을 시켜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을 하고 그렇습니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50세 미만의 대부분은 산소 치료 없이 회복했는데 안타깝게도 50세 이상의 상당수는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신경에 필요한 수준으로 네, 이제 이어졌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70대 이상이나 80대 이상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80대 이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1분, 그리고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사망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뜻밖에도 50대, 60대의 경우에도 안전하냐 하면은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은 50살 이상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산소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굉장히 고약해서 예. 50대 이상의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거니와 네.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산소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70대 이상의 고령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증인데다가 또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산소 치료로 이어지는 정도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치명률도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50대 미만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가족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예. 또 항상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 이제 이렇게 이 연구의 의미를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그 50대 미만은 대부분 산소 치료가 필요 없었다. 이 부분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50세 이상의 환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또 병원 입원과 산소 치료를 통해 그것이 필요했다.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군요. 자, 계속해서 그 최근 사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능력 커피 전문점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초기에는 감염원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례를 깜깜이 감염으로 분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캠핑장 사례와의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죠. 예, 이게 이제 캠핑으로 확산뿐만 아니라 족발집으로도 확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초발 환자는 커피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커피점에서 2명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단 감염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곳을 방문하신 분이 홍천 캠프에서 감염 확진이 된 분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앉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CCTV를 보니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인접하게 앉아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발 환자인 그 커피점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족발집으로 확산이 되면서 네.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확진자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감염 경로를 몰랐었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커피점에서 홍천으로 또 커피점에서 족발집으로 이렇게 이제 감염 확산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었으니까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있었는지 또는 아니면은 어떤 접촉을 통한 감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단순한 밀접 접촉을 통한 감염 상황이 발생했는지 등등을 지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네네. 됩니다. 아무튼 감염 경로를 몰랐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수도권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최근에 보면 큰 규모의 그런 전파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 여기가 깜깜이가 아니라 전파 경로가 확인됐다고 하는 점에서 다소 안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파 확산이 일어나고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순식간에 10명 단위로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보내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카페에서의 집단 감염이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즉 밀집해 있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 입장은 어떤지, 이 방역을 강화하는 데 대한 의견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커피 전문점의 집단 감염 사례를 놓고서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는 그러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직접 체감을 하셨겠지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이 대형 커피 체인점입니다. 네. 일부 커피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뭐 탁자를 치우고 탁자와 탁자 사이의 거리를 좀 떨어뜨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예. 실제로 커피 전문점에 가보면은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뭐 공부를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혹은 커피를 마시는 경우 많이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3, 4모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자리에 앉아 계셔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고 심지어는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카페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이 커피 전문점 집단 감염이 이미 애견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방역 당국에서 지금 커피 전문점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를 놓고 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는 커피 전문점의 테이블 사이의 거리를 이격시키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을 당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실제로 유럽이 우리보다 뭐 방역에 있어서 좀 느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프랑스의 경우에 얼마 전에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매장의 직원들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네.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례를 통해서 방역 당국이 적절한 실내 방역 지침을 좀 공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여전히 도사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반적인 큰 추세로 보자면 지역 감염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2주 동안의 감염 경로를 살펴보니까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해외 유입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뭐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우선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들을 관리하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해온 것이 전 세계에서 상당히 모범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협조 또 투명성 또 개방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성공적인 방역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외국의 어떤 특정 국가가 보이는 것처럼 완전한 봉쇄 이렇게 하기는 사실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네.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충분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예.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초기에는 항공으로 인한 유입은 상당히 우리가 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항공기가 아닌 항만이나 선박을 통한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었죠. 이게 그러면서 또 전반적으로 외국에서 유입하는 환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깜깜이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가족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또는 행정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감염시키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우리의 의료 자원을 이제 소비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건가? 저는 둘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네.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외국분이 계실 거고 다른 하나는 이미 국내에 계신 외국분이 계실 수 있어요. 국내에 계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관리 체계 내에서 그러니까 의료를 만일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은 뭐 무료로 치료한다든지 하는 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본인이 감염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염 사실을 숨기게 될 경우에는 국가가 훨씬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외국에서 유입하시는 분들은 첫째 지금 우리가 PCR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있죠. 그거에 물론 우리가 기대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유입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재검사를 하기는 해요. 네. 재검사를 해서 외국에서 유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국내의 재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될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상대방 국가도 치료비를 우리 국민에 대해서 뭐 물린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도 그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안 또 어떤 국가는 우리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식. 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도 단순히 무료는 아니다. 서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충분히 우리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 지금의 해외 유입도 일부 차단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 간에 큰 문제가 없고 국민의 정서도 고려하는 그런 방식의 대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당국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존에 제공했던 의료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외국에서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이후에 이 국내에서의 재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판정이 됐을 시에는 국가적 상호주의에 입각을 하여서 치료비를 청구를 하든 아니면 무료 무상 치료를 제공을 하든 이제 그것을 판단해야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이 되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걸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의 최근 입장을 보면 국내 환자 발생 양상을 봤을 때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이 방역 당국의 관리 하에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어제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이런 언급을 또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말씀씩 청하겠습니다. 일견 일리는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동의하기는 어려우냐 하면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베트남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거 보면 명확해지거든요. 우리 당국과 똑같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이완이 되고 봉쇄를 일부 완화 조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이 인식하는 것이 말하는 그 당시의 순간은 일부 반영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식을 지나치게 갖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정부 당국으로서의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언제나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언제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제가 꼭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19 문제에 관련해서만큼은 어디까지나 항상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강 기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야 항상 이제 좀 좋은 성과를 강조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인지상정이기 네.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좀 서로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 자체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6개월간 비슷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서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으로 돌아갑시다라고 했더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 감염 사태가 생겼었고요. 네. 그리고 또 4월 말에 국내 확진 환자가 사실은 0명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또 했더니
바로 5월 초부터 계속해서 뭐 이태원 말 집단 감염, 물류센터 집단 감염 등등의 집단 감염이 생겨서 방역 당국조차도 심각한 수도권 대유행 혹은 살 얼음판을 걷는 예, 그런 표현을 상황, 썼었죠. 이런 표현을 네. 쓰면서 굉장히 조심했던 상황이 사실은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고작 일주일, 2주일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 국내 확진 환자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해도 될 단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굉장히 섣부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종의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했던 것이 전파 경로를 잘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랑 그리고 이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의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국내 발생 환자들의 깜깜이 환자 비율이나 혹은 방역망 내 관리되는 환자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4월 말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은 상황이라고는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또 똑같은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는 5월 황금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장마는 어쩔 수 없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일주일에서 2, 3주 정도 쭉 이어질 텐데 그 여름 휴가 동안에 수도권에 잠시 다리를 틀고 있었던 완전히 제압되지 못한 바이러스가 곳곳으로 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가을이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강 기자님께서도 뭐 늘 강조해 주시잖아요. 조금 안정세다 싶을 때 더욱더 이 고삐를 죄어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또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또 최근 이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 그 예년보다 길어진 장마가 또 코로나19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코로나19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하나는 이제 수해 지역이 있을 수 있죠. 수해 지역에서 거주지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단 수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는 이제 전파 확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당국이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내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카페나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인 경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다중 이용의 실내에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좀 안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휴가를 못 떠나거나 아니면 소위 방콕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감염 확산에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 큰지 더 낮은지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예. 셋을 나눈다고 보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오히려 비가 많이 와서 감염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만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감염 확산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처음에 짚어주셨던 이 수해 이재민들 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꼭 또 그 밀집되어 있는 그 공간이 또 다른 감염의 근원지가 되지 않도록 예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위생 수칙 꼭 잘 지켜주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유럽의 밍크 농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두고 동물에서 사육사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자체가 인수 공통,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에게 공통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네. 그래서 박쥐에서 시작이 돼서 중간 숙주는 잘 모르지만 천상각 같은 포유류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밍크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밍크에서 밍크 농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하지만은 지금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밍크 농장의 집단 감염 사례가 네. 노동자들 사이에, 왜냐하면 밍크 농장 같은 경우에도 노동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밍크에서 왔는지 혹은 노동자 간의 상호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역학조사라든가 추가 연구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 밍크가 감염의 근원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파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또 백신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는 일부 선진국의 백신 사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실제 접종이 가능해지기까지 사실 또 수많은 과정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누가 먼저 백신을 맞느냐, 그 기준을 세우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학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맞을 사람들은 의료진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를 보살피기 때문에 의료진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예. 의료진을 통한 감염 확산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는 의료진이 맞을 가능성이 의료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고위험군이죠. 그러니까 예, 예. 이제 고령자,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 또 임신부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임신부는 태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는 점에서 고위험군이라 그랬죠. 이런 예. 고위험군. 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 순차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계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순차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적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 제가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은 백신 그 자체입니다. 백신 그 자체가 지금 이제 선진국이 워낙 다급하기 때문에 백신이 올 가을이다, 뭐 올 겨울에 나올 거다, 아니면 내년에 나올 거다 이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백신이 성공 가능성을 50, 실패 가능성을 50이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저는 실패 가능성 50 쪽에 더 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임상 3상에서는 백신을 맞은 후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코로나 백신이 백신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바이러스를 직접 줘서 테스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테스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백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가 자체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백신으로 판별이 되게 될 경우에는 백신 네.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다음에 개발되고 있는 단계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심지어는 상당히 뭐 성공 가능성마저도 낮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를 좀 더 검토해야 되고 안전성 등을 검토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백신과 관련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또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TBS 특집 생방송 코로나19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폭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